했던 창의력 플러스 유클리드 11A, 그 다음으로 유클리드 6A, 그 다음 파스칼 11A, 가우스 3A, 가우스 19 파트 1까지 이렇게 4개를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과정에 한 3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안에 원장님들께 필요한 내용들을 꽉꽉 담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으니, 혹시 너무 빨라서 잘 안 들린다라고 하시면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클리드 11A부터 시작할게요. 유클리드 11A에 준비물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죠? 다른 과정보다 준비물이 조금 더 많았어요. 각도기, 그리고 30cm 자, 가위, 네임펜, 투명지, OH 필름 이렇게 있었는데, 투명지는 문구점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요거 20장짜리예요. 20장짜리인데 가격이 3,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 수업하실 때는 꼭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할게요. 네, 화면 보이시죠, 원장님?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유클리드 6A예요. 어제는 11A를 했는데 오늘은 6A예요. 근데 어제 거는 2학년 아이들이 3학년 올라가면서 학습하는 거고, 이번에는 3학년 아이들이 4학년 올라가면서 학습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단계가 더 낮아졌냐라고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수리논술 교재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 순서대로 가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 과정에 맞춰서 가는 것보다는 영역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계는 조금 낮아졌지만 학년으로 치면 학습하는 학년으로 치면 좀 더 높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채 모양 각도기 만들기예요. 3학년에서 우리 아이들이 각과 직각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각을 읽는 방법하고 그리고 직각의 개념을 이야기를 배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실 안에서 직각이 포함된 물건 함께 찾아보자라고 해서 찾으면서 오늘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흥미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지, 아까 말씀드렸던 투명지 준비를 해주시는데 A4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A4 반 크기로 사용하시면 조금 타이트하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위치를 조금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통해서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라고 하는데요. 잃어버린 조각이 자기의 조각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고 오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그 조각을 찾는 방법을 설명을 해줘요. 원장님께서는 오빠는 어떻게 찾는다고 했니? 하고 물어봐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잃어버린 조각 만드는 순서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학습 마무리된 후에 그려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학습 마무리된 후에 하는 활동으로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문제를 순서대로 진행을 해요. 문제를 같이 읽어보고 우리 아이가 스스로 읽거나 아니면 원장님과 같이 읽어보고 하나씩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야기해보세요라고 나와 있는 내용은 아이들이 뭐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쓰는 과정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말로는 표현하는데 글로 쓰려고 하면 이게 왜 말로는 구어체니까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쓰려면 주어 있어야 되죠. 목적어 있어야 되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서술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맞춰서 쓸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 발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진이가 궁금해하는 게 각의 크기를 재는 도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선생님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말풍선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이란 한 점에서 그은 두 직선이 이루는 도형을 말해요. 각의 크기는 벌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돼요. 그래서 각의 크기를 우리 각도라고 부르잖아요.
각이 벌어진 정도기 때문에. 우리 춥고 더운 거를 뭐라고 부르죠? 온도라고 하죠. 온도. 춥고 더운 정도를 온도라고 해요. 그런 것하고 연결해서 왜 각도라고 부르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에 이제 알아보기 부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계산력 업 3학년 1학기 2단원 평면도형에서 2페이지하고 3페이지를 가지고 사전 활동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보다는 수업 시작해서 이야기를 읽고 나서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서 한번 풀고 그 다음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를 너무 먼저 해버리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느낌 들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 놀이 하러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먼저 읽고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방향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읽는 방법, 순서대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변, 꼭지점 같은 용어들도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원리 모으기로 들어가면 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가 쭉 나와요. 요 바빌로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이 7일 그리고 1시부터 12시까지 12개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거 1시간 60분, 1분은 60초. 우리 2학년, 3학년에서 나오는 그 시간의 개념하고 또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이들이 조금 기본 지식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바빌로니아를 기억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360일이 왜 생겨났는지, 왜 우리가 1년을 365일로 정했는지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둥근 원 모양을 태양을 본떠 이제 원을 360개로 나눠놓고 우리가 각도기를 만들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도기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이제 지침서에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 요거 출력하시거나 복사하셔서 아이들한테 나눠주시고 책에다가 붙일 수 있게끔 이런 게 있어 하고 보여주시는 용도로 책에 붙여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각도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봐요. 본격적으로 알아보는데 이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각도기를 나눠주셔야 되죠. 한 사람이 하나씩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시고 그리고 여기 그림에 있는 성냥개비의 각도를 재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의 각도는 얼마일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거를 재보는데 사용 방법은 여기 나오는 1, 2, 3, 4번의 순서대로 갈 수 있게끔 순서대로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아이들이 처음에 나눠주면 되게 자유롭게 각도를 재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정확하게 각도를 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대 라고 말씀해 주시고 1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해보자. 먼저 나가지 않게끔 같이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도기의 정확한 명칭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밑금이 어딘지 중심이 어딘지 눈금은 어느 쪽인지 찾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런 명칭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야 돼요. 거기 중간에 맞춰봐 이런 게 아니라 각도기의 중심에 정확히 맞춰보자라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발표를 하거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용어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게끔 자꾸 반복해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도기를 관찰하는 시간인데요. 각도기를 살펴보면 숫자가 이제 이렇게 두 줄로 나와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찾아야 돼요. 이 부분 찾는 거 조금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각도기의 밑금을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지 변에 맞추면 그 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0에서부터 할 수 있게끔 각도 재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용 방법 정확하게 숙지하고 교실에 있는 물건을 재보거나 혹은 이렇게 색종이를 접어서 색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각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접은 각을 재어볼 수 있게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는 직접 아이들이 읽게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였지? 하고 물어봐 주시고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야? 물어봐 주시면서 아이들이 방법 정확하게 알고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각도기를 연습하는 것까지가 1차 시예요. 그래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내용이 많지는 않으나 우리 아이들이 각도기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차 시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시는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해야 되잖아요. 가게 크기 재는 방법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끔 각도 재어보고요. 그리고 요거 할 때는 요 활동 진행할 때는 각도기 재는 방법, 각도기의 각도를 재는 방법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각도기의 중심과 꼭지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한 변과 밑금을 맞추고 그래서 어느 눈금을 읽어야 하는지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아니고 원장님이 아니고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순서를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각도기를 사용하는 그림, 각도기를 읽는 것, 우리 아까 연습한 거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도형 안에서 각도를, 물건 안에서 각도를 찾는 과정이에요.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교실에 있는 거, 교실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각도를 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교실에 대부분 직각인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책꽂이도 직각이고요. 책도 직각이고요. 우리 아이들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대부분 직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직각이 아닌 것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간단한 시간, 우리 아이들이 각도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 주고요. 그리고 여기 포인트 하나, 각도를 잴 때 각도기의 방향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 각도기를 돌려가면서 재야 한다는 거.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각도기를 뒤집어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요거 아이들 조금 읽는 방법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돌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책을 돌리고 밑금을 아래쪽으로 놓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도를 이번에는 비교해보는 활동이에요. 요거는 4학년 1학기 2단원 각도에서 나오는 단원이죠. 직각보다 큰 각, 직각보다 작은 각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직각보다 큰 각과 직각보다 작은 각이 우리 어떻게 불리는지까지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직각보다 작은 각은 예각이라고 해. 직각보다 큰 각은 둔각이라고 해. 라는 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예각과 둔각 4학년 1학기 2단원 각도의 4페이지 예각과 둔각 찾는 활동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직각보다 크니까 190도는 둔각이구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180도도 둔각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180도보다 작은 각이죠. 원장님이 4학년 아이들 이제 수업하시는 것처럼 180도보다 작은 각,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 이런 거 꼭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속에 숨어있는 각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마다 다른 각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답을 바르게 찾았는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에는 다리하고 여기 있는 다리하고 밑에 받침 요 각을 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연결선하고 각도를 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답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마다 답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은 발표하는 시간으로 꼭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각을 찾았고 몇 도였고 이 각은 몇 도였고 그리고 각의 크기를 비교해보니 어느 것이 더 크더라. 라는 거 발표해 볼 수 있게끔 내 생각하고 친구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리 확인하기예요. 우리 앞에서 각도 재는 방법, 각도기 명칭들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각도를 재는 순서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이 부분을 아이들이 정확히 숙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각도의 명칭 반복해서 듣고 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원장님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계가 나왔는데 시계는 아이들이 각도를 직접 재어볼 수도 있지만 각을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바빌로니아에서 이제 원의 각도가 360도라고 했어요. 그럼 반은 180도, 반의 반은 90도. 이렇게 해서 각도를 칸칸마다 나누면 몇 도가 되는지 생각하고 한 칸에 30도니까 5칸은 150도구나 라고 계산할 수 있게끔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재어서 써보라고 했지만 하나는 재어보고 하나는 계산해서 생각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 펼치기까지 조금 더 나갈 거예요. 생각 펼치기 나가면 각도기를 만드는 활동이에요. 요거는 원장님들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실게요. 각도기를 만드는 방법과 재료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먼저 나눠봐요. 각도기를 뭘로 만들면 좋을까? 각도기를 만드는 방법은 뭘까? 뭐 있는 각도기를 따라서 그린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원을 그린 후에 잘라서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도기를 직접 만들어 보는데요. 여기 지금 원장님들 우리 준비물이 준비된 원장님들 계시죠? OHB 필름이라던가 네임펜 준비가 되셨으면 요거 실습을 조금 해볼게요. 저는 미리 조금 그려왔는데요. 원장님께서 한번 그려보셔야지 우리 아이들 할 때 조금 우왕좌왕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자, 여기 한번 실습해 볼게요. 원장님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보이시나요? 네. 자, 지금 페이지는 19페이지예요. 지금 2번부터 할 건데요. 1번의 재료들이 다 준비되었다는 가정하에 2번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림 위에 투명지를 고정시켜 놓고 네임펜으로 투명지에 비친 모양을 따라 그리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투명지. 지금 저는 보이시나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네, 지금 저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1로 잘라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장을 그대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부채를 만드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이 투명지를 고정할 때 조금 윗편으로 고정할 수 있게 윗편으로 고정하거나 아니면 세로로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밑에 부채에 손잡이를 만들어서 함께 자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임펜으로 한번 그려보실까요? 네임펜으로 자 고정해놓고 네임펜으로 한번 쭉 따라 그려볼게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운필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삐뚤삐뚤삐뚤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각도기에서 이 둥근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금을 정확하게 그렸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선 같은 거는 자를 대고 그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원 두 개는 아이들이 조금 삐뚤더라도 괜찮아 얘기해 주시면서 그릴 수 있게끔 해주세요. 만약에 잘못 그렸다. 지우개로 문지르면 지워집니다. 지우개로 지워지면 지우개 이렇게 문지르면 지워지는데 이 문지르는 과정이 조금 아이들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분 꼭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미리 이렇게 그려왔는데 이렇게 그려보셨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셨으면 네, 잘 그리셨어요. 너무 잘 그리셨네요. 자, 잘 이렇게 그리셨으면 그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해서 3번 밑으로 내려가죠. 투명지를 각도기로 만들려면 어떤 것을 더 표시해야 될지. 자, 각도기에 우리 중요한 명칭들 다 배웠죠. 지금 밑금은 그렸어요. 그죠? 밑금은 그렸어요. 이제 필요한 거는 각도기에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도기에 눈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각도기의 중심과 눈금 만드는 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야 하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2샷이에요. 너무 만들고 싶겠죠, 우리 아이들. 자, 요거 그대로 선생님이 가지고 있을 거야. 이름 쓰고 제출하자. 그래서 이름 써놓은 거를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 시간에 와서 우리 아이들 그릴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3차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3차시로 넘어가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린 반원 다시 나누어 주실 거잖아요. 자, 반원 나누어 주시고 각도기를 이제 완성할 시간이에요. 자, 페이지 넘겨서 20페이지 보시면 각도기 만드는 방법 차례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먼저 읽어보고 시작해야겠죠. 자, 읽어보고 시작하는데 1번 밑금 정 가운데를 찾아 각도기의 중심이 될 점 찍어요. 그다음에 2번, 3번, 4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읽어본 다음에 자, 1번이 뭐였지? 중심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밑금이 13.6cm예요.
13.6cm라서 원장님이 이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6cm이기 때문에 양쪽 6.8씩 왼쪽 오른쪽 6.8씩 나누어서 중심을 그리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로 재서 직접 해볼 수 있게끔 계산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소수점이 나와 버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면 원장님께서 중간 팁을 주시는데 13.6cm에서 뭐 양쪽으로 눈금을 세워서 중간을 찾거나 아니면 중심되는 부분인 것 같은 지점을 찾아서 점을 찍어 보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를 써요. 0과 180. 바깥쪽에 0, 180, 안쪽에도 0, 180, 180, 0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각도기를 투명지 위에 올려놓고 눈금 10씩 커지는 눈금을 찍어요 라고 했잖아요. 요거 눈금 같이 한번 찍어 보실까요? 근데 저는 요거 활동할 때 제 각도기가 눈금보다 컸어요. 요 우리 그림 그려놓은 것보다 조금 컸어요.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점을 찍어 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게 중심하고 연결만 되면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다가 점이 찍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더 그려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걸 잘라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눈금 한 번씩 쭉 다 그려보실게요. 눈금을 그릴 때는 각도기를 올려놓고 점을 찍은 다음에 각도기 올려놓고 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눈금을 자로 연결을 쭉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올려놓고 눈금 10마다 점을 콕콕콕콕콕 찍어주세요. 보이시나요? 요렇게 하면 잘 보이죠. 요렇게. 그래서 눈금 10마다 점 찍으셨으면 이제 자로 연결해 주시면 되죠. 자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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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쭉 해주세요. 네, 이렇게 연결을 다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숫자를 적어야 되죠. 숫자를 적어야 돼요. 10씩 커지는 숫자를 10, 20, 30, 40, 50 0에서부터 출발 반대쪽에서도 0에서부터 출발해서 10, 20, 30, 40, 50 순서대로 쭉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실습을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도 이런 거 활동할 때 되게 조용해져요. 집중하느라고 엄청 조용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실수하면 당황하지 않고 지우개로 지울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눈금을 지금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눈금을 다 그리신 다음에는 숫자를 쭉 적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예요. 숫자까지 적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너무 잘 그리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손잡이를 그려줘요. 이렇게. 손잡이를 그려준 다음에 자르면 완성이에요. 부채 모양 각도기가. 손잡이까지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각자 직접 잘라보게끔 해주시면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각도기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네, 만드신 거 확인이 잘 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네임펜이 저는 두꺼운 네임펜을 사용했는데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글씨를 작게 쓰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선으로 나와 있는 네임펜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네임펜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네임펜을 혹시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쓰신다 하면 아이들이 조금 글씨를 작게 쓰게끔 해주시고, 만약에 구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가는 선 네임펜 구입하셔서 우리 아이들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완성한 후에는 교재에 나온 각이나 교실에서 우리 찾을 수 있는 각을 우리 아까 찾아봤잖아요. 그런 거를 직접 재어보면서 우리 아이들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과정 거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직각의 길을 찾는 거예요. 직각인 길만 가야 해요. 이 안에서 직각인 길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처음 보면 어느 게 직각이야? 각도가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시작점을 정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하고 시작점을 정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안에서 중간에 있는 직각을 하나를 찾아요. 눈에 보이는 직각을 찾고 그거하고 연결되는 직각을 다시 찾고 연결되는 직각을 다시 찾다 보면은 직각의 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미리 한번 직각의 길 찾아보신 후에 수업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각도를 그리는 방법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직접 그려보는데요. 각 그리는 방법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부분의 명칭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간, 각을 그리는 연습이 더 필요할 때는 4학년 1학기 단원 각도 3페이지인데 죄송해요. 3페이지를 활용해서 각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각의 변이 되는 부분이죠. 변이 되는 부분에 밑금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 각도기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여기 각 5도라고 나와 있는 75도, 115도, 135도 이런 거는 중심쯤에 점을 찍게끔 해서 자기 각도기 직접 사용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시계에 대한 거예요. 간식 먹는 시간인데 하루에 간식을 2번 먹어요. 그 2번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각도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어떻게 찾는지 보는 건데요. 아까 처음에도 시계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은 360도 반으로 자르면 180도. 그래서 또 반으로 자르면 90도, 270도로 나눌 수 있고 각 30도, 60도, 120도, 150도 이렇게 시계의 큰 눈금 한 칸이 30도다라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계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래서 120도가 되는 부분은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4시일 때와 8시일 때. 눈금이 바늘이 이루는 작은 부분의 각도를 재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작은 부분의 각도를 재었을 때 4시와 8시 이렇게 해서 되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1차시 시작할 때 우리 학습 마무리된 후에 잃어버린 조각을 만들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활동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잃어버린 조각 그리는 방법. 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하고 똑같죠. 각의 크기를 잴 수 있게끔 잃어버린 조각의 각의 크기를 여기를 재고 그 다음에 이 크기와 맞는 각도를 그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빈칸 채우면서 완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동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요거는 저희 수업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요거 수업하실 때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마무리 후에 이 부분하고 꼭 연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는 수학에서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1번부터 마지막 5번까지 6번까지 쭉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술이 논술에서 배우고 나서 뭐 그 시간이 꼭 아니더라도 과제로 주는 스토리가 있는 수학이라고 누군가가 써주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과제로 출제를 하시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꼭 이렇게 연계를 해서 스토리텔링형 문항 풀어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유클리드 6A
활동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준비물 꼭 미리 준비하신 후에 수업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실에 가위, 풀, 테이프 같은 것들 꼭 미리 구비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각도기 만드는 활동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숨 쉴 틈이 없어요. 파스칼 11호로 넘어갈게요. 파스칼 11. 미니어처 마을 꾸미기예요. 요거는 넓이하고 관련이 된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넓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해요. 넓이가 뭘까? 무엇을 넓이라고 부를까? 라는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겠죠. 넓은 거요. 좁은 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둘레는 이렇게 둘러서 재는 거. 그렇게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우리 아이들 활동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그리고 둘레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었던 건데 멀티큐브 연결 수막대라고 검색하시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쿠로 시작하고 팡으로 끝나는 그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시간이 잠깐 남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이들 주면 진짜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연결 수막대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100피스짜리 한 통으로 오는 100피스짜리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7,000원대에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최저가로 구입을 한 것 같은데 그 쇼핑몰마다 가격대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비교해 보시면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결 수막대 이 블록이 필요하고요. 자, 누구의 도화지가 더 큰지 비교하는 활동부터 시작을 해요. 도화지가 더 크다는 건 넓이가 넓다는 거죠. 그래서 도화지를 비교하는데 진이의 도화지와 태호의 도화지가 있어요. 누구의 도화지가 더 큰지 궁금해요. 우리 아이들은 이거 누구께 더 큰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자기 생각을 얘기할 거예요. 진이께 더 큰 것 같아요. 혹은 태호께 더 큰 것 같아요. 혹은 비슷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방법을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할 때 진이의 도화지를 잘라서 태호 도화지에 붙여봐요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이들이 직접 비교할 수 있게끔 제가 또 활동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지금 이거 교재하고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놨는데요. PDF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실제 크기로 출력을 하셔서 아이들 직접 잘라서 비교해 볼 수 있게끔 나눠주시면 한 사람에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줘서 직접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순서대로 읽으면서 진행을 쭉 해요. 왜 더 크다고 생각했는지 이야기를 쭉 해보고요. 그 다음 넓이를 직접 비교해보는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자, 우리 활동지가 있었죠, 원장님? 활동지 제가 PDF 파일로 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요거는 교재 제일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교재에 붙어 있는 실제 크기 활동지로 준비하면 되고요.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제가 요거는 아마 출력을 하시면 실제 크기보다 조금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칸의 길이가 1cm의 모는 종이를 도화지에다가 붙일 거예요. 그래서 직접 다 잘라서 아이들이 붙이게 되는데, 원장님들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줄 때는 한 줄씩 잘라서 미리 잘라 놓으셔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직접 자르는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붙여보면 진이 도화지에는 2칸씩 9줄 들어가고요. 태우 도화지에는 3칸씩 6줄 들어가요. 그럼 결국에는 넓이가 어떨까요? 2칸씩 9줄이니까 18개, 3칸씩 6줄이니까 18개. 결국엔 똑같죠. 모양이 달라도 넓이가 같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달라도 넓이가 같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끔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여기 요거 칸칸이 잘라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우리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에 포함이 되니까 그냥 직사각형으로 부를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낼 때 모는 종이의 개수를 세워서 나타낸 것과 같이 가로, 세로의 곱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발문을 해주시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 아까 요 활동 진행할 때 두 칸으로 9줄, 세 칸으로 6줄이라고 했잖아요. 두 칸으로 9줄 모두 몇 개니? 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계산 어떻게 해요? 곱셈으로 계산하죠. 곱해서 계산해요. 그럼 가로에 들어가는 것의 개수와 세로에 들어가는 것의 개수를 곱해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넓이를 구할 때는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구한다. 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보통 처음에 5학년 딱 되자마자 넓이 배우면 도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야 라고 배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거를 곱하느냐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자 원리 모으기 활동에서 단위 넓이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가로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cm라고 해, 단위 넓이라고 해 라고 하고 그냥 보통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넓이를 구할 때 도형의 모양이 달라져도 구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우리 수리논술에서는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가로, 세로가 똑같이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 넓이라고 한다. 단위 넓이는 기준하고 같은 거예요. 기준이 되는 넓이를 단위 넓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넓이를 1제곱cm라고 하기로 우리 약속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진이의 도화지의 넓이가 가로로 2개, 세로로 9개, 1cm짜리 정사각형이 가로로 2개, 세로로 9개 들어가니까 모두 18개 들어가죠. 그럼 이 기준이 되는 게 18개예요. 그럼 하나에 1제곱cm니까 18개면 18제곱cm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야 단위는 이거야 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 단위 넓이를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이 것도 요거는 아이들이 가로하고 세로를 직접 재어보죠. 센티미터를 재어봐요. 3cm, 5cm짜리 도화지예요. 자, 그럼 이 안에 아까 그 1cm짜리 정사각형, 한 변이 1cm짜리 정사각형 단위 넓이가 1제곱cm인 정사각형이 모두 15개 들어가요. 그럼 얘는 넓이가 15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가 아니라 칸이 몇 개 들어가는지를 계산하면 조금 더 아이들이 쉽게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이 들어가는 거죠. 원리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시가 마무리되는 시간인데요. 단위 넓이,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금 이거는 계산력 5학년 1학기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서 3페이지만 출력해 주시면 돼요. 3페이지 출력하시면 한 칸이 1제곱cm래요. 그럼 모두 몇 개 얼마일까요? 넓이를 구하시오. 가로와 세로를 직접 센티미터를 재지 않아도 몇 칸인지만 보면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한 칸이 튀어나와 있다. 그럼 개수를 세지 말고 가로, 세로 계산한 다음에 하나를 더해주는 걸로. 아니면 이런 거에서도 전체 큰 부분을 잰 다음 남은 부분을 더해주는 방법으로도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1차 시가 끝나고 다음 차시예요. 다음 차시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우리 방금 배운 단위 넓이에 대해서 상기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지난 시간에 단위 넓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뭐였지? 하고 물어봐 주시면 돼요. 단위 넓이가 뭐였지? 그럼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 거 얘기해줬죠. 1cm짜리 정사각형의 넓이예요. 혹은 기준이 되는 넓이예요. 배운 내용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걸 활용해서 우리 집의 크기를 알기 위한 집의 크기의 넓이, 집의 넓이를 재보는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근데 집이 그냥 우리 아까까지 했던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죠. 위에 뾰족한 삼각형이 붙어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를 볼 텐데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정사각형이 아닌 부분에 우리 아이들이 색칠을 먼저 할 거예요. 색칠을 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보는데 지침서를 조금 일찍 뽑으신 분들은 여기가 1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수정을 조금 제가 해서 다시 올려놨는데 색칠한 부분을 모두 합하면 정사각형 2개가 되죠.
요 작은 빨간색 작은 삼각형 하나는 정사각형 넓이의 반이에요. 이 정사각형 넓이는 우리 단위 넓이 1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그럼 1제곱센티미터의 반이죠. 그럼 반짜리 두 개를 합치면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또 두 개를 합치면 또 1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합치면 정사각형 두 개가 되므로 넓이는 2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원장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아이들 찾아낼 수 있어요. 만약에 잘 못 찾는다라고 할 때는 원장님께서 자, 이 작은 삼각형은 정사각형 넓이에 얼마 정도 될까를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반이라는 게 보일 거거든요. 그럼 넓이가 1의 반은 0.5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찾아서 아이들이 넓이 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사각형이 아닌 부분 찾아보니 모두 4개예요. 삼각형이 4개가 있으면 정사각형 2개하고 넓이가 같아지죠. 그래서 삼각형하고 사각형 부분의 넓이를 더해서 총 넓이를 구할 수 있게끔 한 후에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도움 안 주시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아까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거죠.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넓이를 여러 개 그려보는데 일단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각형 부분에서 반을 지우고 삼각형을 그릴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자, 진희의 종이집과 같은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진희의 종이집은 넓이가 20제곱센티미터였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릴 때 그냥 20제곱센티미터짜리 직사각형을 20칸짜리 직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도형을 그릴 수도 있는데 또 하나 팁이 될 수 있는 게 40제곱센티미터짜리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반으로 자르면 그것도 2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그려볼 수도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원을 만드는데 여기는 울타리를 그릴 거예요. 이제 울타리는 어디 다치나요?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다치죠. 그래서 바깥쪽을 따라서 그렸을 때 이 부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찾는 건데 여기 지금 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각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되죠. 첫 번째, 각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돼요. 두 번째는 같은 길이의 변이 2개씩 있으니까 각 변을 2배 하고 더해주면 되죠. 그것도 있고 또 어차피 2개씩 있으니까 짧은 변과 긴 변을 더한 다음에 2배 해도 돼요. 이렇게 3가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표현을 하게끔 하고 나서 식으로 정리.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 원리부터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문제 중에서 둘레가 12이고 넓이가 서로 다른 직사각형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둘레가 12다 라고 하면 가로와 세로 하나씩 있었을 때 그 합은 얼마일까? 2개씩일 때 둘레가 10이니까 하나씩일 때는 6cm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가로와 세로의 합을 구하는 방법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끔 발표할 수 있게끔 저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접 그려요. 순서상으로 나타내는데요. 순서상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죠. 순서상이란 이런 것이다. 이거 꼭 체크해서 아이들이 뭐 동그라미 하거나 아니면 별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 순서상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빨간 색깔하고 보라 색깔하고 두 개 모양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두 개 모양이 같죠. 빨간색하고 보라색 생각해보면 두 개 모양이 같아요. 같으나 여기서 반복해서 그린 거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순서상도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양은 같지만 가로, 세로 길이가 달라서 두 개를 더 그릴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순서상을 쓸 때는 규칙, 가로 먼저 쓸 수 있게끔 가로, 세로
쓸 수 있게끔 규칙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쌍이라는 거는 우리 중학교 때 저기 그 그래프 그릴 때 다시 나오잖아요. X축, Y축 규칙이 있는 것처럼 순서쌍을 쓸 때는 가로, 세로 규칙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원리 확인하기. 단위 넓이, 우리 배운 단위 넓이를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 구하는 것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둘레가 18이고 넓이가 서로 다른 직사각형을 3개 그려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3개만 그리지 말고 그릴 수 있는 만큼 다 그리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풀 때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죠.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요? 둘레가 18이니까 먼저 가로와 세로의 합을 구해야 돼요. 가로와 세로의 합은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가 2개씩 있으니까 둘레의 반이겠죠? 그런 거 아이들이 찾아낼 수 있는지 좀 봐주시고요. 가로, 세로 합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순서쌍으로 쭉 다 써보고 넓이를 직접 구해봐요. 넓이를 직접 구하다 보면 자, 순서쌍에서 가로, 세로가 바뀐 순서쌍은 넓이가 같잖아요. 예를 들어 4,5, 5,4는 넓이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넓이가 다른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 그리게 되면 이렇게 4가지로 그릴 수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할 거예요. 넓이 구하세요 쭉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직접 구해볼 수 있게끔 계산력 앱에서 5페이지 활용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력 업까지 해서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면 2차 시도 마무리예요. 3차 시로 넘어갈게요. 3차 시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블럭 사용하게 되는데 블럭 20개를 우리 아이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지금 블럭이 제가 구입한 거는 100피스짜리예요. 100개짜리이기 때문에 20개씩 하나씩 만들어 볼 수 있게끔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개를 사용해서 우리 또 그림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자, 아이들이 이거 착각할 수 있는 게 블록을 20개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둘레도 2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둘레도 2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착각하지 않게끔 같지 않다라는 얘기 꼭 해주시고요. 우리 여기에서는 안쪽에 있는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안쪽,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을 그릴 거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그림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 헷갈리지 않게 안쪽에다가 먼저 선 그어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수업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3가지로 이렇게 다르게 활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3가지로 활동을 하게 될 건데, 아이들이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시간이나 아니면 교구가 있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 3가지를 다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사람이 하나씩, 너는 이거, 뭐 한 소리는 이거, 두 소리는 이거, 세 소리는 이거. 이렇게 3가지를 각각 만들어서 아이들이 모둠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양을 다 그리면 안쪽 사각형의 둘레를 이제 재보죠. 둘레는 16으로 모두 같아요. 모두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쭉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다음 페이지에 표가 있어요. 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표하고 앞에 있지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꼭 이제 번호 딱 정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알고 싶은 거는 가로 세로가 어떨 때 넓은 직사각형이 되느냐예요. 가로 세로가 어떨 때. 가로 세로가 지금 우리가 쭉 계산을 해보면요. 가로 세로가 차가 가장 작을 때 넓이가 가장 넓어져요. 이 부분 우리 아이들이 이거는 외우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다 그려보고 재어보고 넓이 구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다 구해보니 가로 세로의 차가 가장 적을 때 넓이가 가장 넓더라 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단위 넓이의 조건. 이거 우리 아이들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가나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도형을 모양 조각으로 덮을 때 필요한 개수를 구하고 구할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다 같은 경우에는 모양 조각이 원이잖아요. 원으로 이 도형을 다 덮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왜 없어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리지가 않아서. 자, 왜 덮을 수가 없을까요? 모양이 빈틈이 생기죠, 중간에.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다 덮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원은 단위 넓이로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 아이들이 직접 찾을 수 있는데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가하고 나는 둘 다 완전히 덮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덮을 수가 있는데 보다 더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하고 나하고 둘 다 단위 넓이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으나 우리가 가보다는 나를 사용하는 이유는 모양을 돌리거나 뒤집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더 적은 수로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단위 넓이로 사용하는 거죠. 가로 덮어도 괜찮아요. 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모양을 돌리거나 뒤집는 활동이 많이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로 사용한다라는 거 원장님께서 알고 계셨다가 우리 아이들이 단위 넓이를 쓰기에 가장 알맞은 것 찾았을 때 그 이유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같이 봐주세요. 자, 3차시인데요. 마지막 요 생각 표현하기예요. 그래서 음료수 캔을 상자에다가 담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음료수 캔 하나가 지름이 5cm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름이 5cm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4개가 들어가니까 4cm가 아니고 4개가 들어가니까 4, 5, 20cm가 되는 거. 그 부분 헷갈리지 않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내용 쭉 정리하는 것까지 글씨 많이 쓰는 거 조금 어려우면 그림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게끔. 근데 이거는 가나다 몇 개씩만 들어가는지 쓰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우리 아까 배웠던 가로 세로 길이가 어떨 때 넓이가 가장 넓으냐, 가장 많이 들어가느냐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스토리가 있는 수학에서 우리 아이들이 단위 넓이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6번. 문항 6번이고요. 한글 속에 담긴 다각형의 넓이. 자, 이거를 가로, 세로 곱하기로 구하지 않고 두께가 1cm라고 했으니 단위 넓이로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운 후에 넓이를 구하게끔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6번만 활용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파스칼 11A도 마무리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넓이 배울 때 보통은 공식을 외워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삼각형의 넓이도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다 외우잖아요. 이렇게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하고 상담하실 때도 우리 아이가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수업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잠깐 숨 좀 돌리고 우리 가우스 3호 들어갈게요. 지금 활동하셨던 거 정리하실 게 있으면 정리 조금 해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앞에서 유클리드 6A랑 파스칼 11A에서 궁금한 거 혹시 있으셨을까요?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시면 되고요. 노래를 한 곡 들어볼까요? 채팅 남겨주시는 동안에. 네. 가우스 3A예요. 가우스 3A. 가우스 3A는 우리 교구가 컴퍼스가 있었죠. 컴퍼스. 컴퍼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활동지 출력해서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렸었습니다. 가우스 3A 네,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비와 비율이에요.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6학년 1학기 다단원 비와 비율 내용에 대한 예습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수업 전 비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먼저 나눠주세요. 비율이 뭘까? 들어본 적 있어?
물어봐 주시고 우리 교실에 뭐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예로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10명 있고 여학생이 6명이 있어.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될까? 라는 거 물어봐 주시면서 이런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물은 활동지, 자, 가위, 컴퍼스 이렇게 준비가 되면 되고요. 할인 판매를 한대요. 우리 아이들이 요새 엄마들하고 백화점이라던가 마트라던가 가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할인하는 물건 사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 조금 해주시면서 이야기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30% 할인, 25% 할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 쭉 읽어보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거를 하나 또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요거 그냥 일반 전단지에서 몇 % 할인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여드렸는데 뭐 10%부터 최대 80%까지 할인하는 전단지 이것도 저희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수업 전에 우리 아이들이 경험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뭐 10% 할인하는 거 요새 옷들 많이 세일하잖아요. 우리 세일하는 거 할인하는 물건들 사본 경험에 대해서 쭉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고요. 원리 모으기에서는 비와 비율, 할분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눠요. 근데 할분리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진 지가 좀 오래됐죠. 많이 오래됐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아직 교재에 나와 있어서 요거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 그냥 이런 게 있어라는 내용 정도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강조해 주셔야 되는 거는 뭐 우리 6학년 때 비와 비율 할 때 뭐에 대한 이 기준이다라는 거 강조해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으로 표시한다는 것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분리는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야구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사용하기는 해요. 야구에서는 타율이 몇 탈이다 이런 얘기들 뉴스에서 가끔씩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를 또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야구 기사예요. 여기에 보면은 황재균 선수가 타율 2할 9분 1, 2 10홈런 56타점을 기록했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비와 비율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용어라던가 아니면 비와 비율 나타내는 방법, 뭐뭐에 대한, 뭐뭐의 뭐 이런 부분들 같이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리 알아가기에서는 주수 비교하기,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으로 나타낸 거 반복해서 알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대 몇이냐라고 쓸 때 기준량이 뒤로 간다라는 거 꼭 강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분수를 쓸 때 기준이 되는 거는 분모일까요? 분자일까요? 분모죠. 그래서 우리 이 비교하는 양, 기준량, 이 비율을 쓸 때도 비를 비율로 쓸 때도 분모에는 기준량이 들어간다라는 거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학습으로 계산역업에서 1, 2페이지만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지 찾아보는 활동만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 시에서는 지난 시간 내용 떠올리면서 빈칸 채우기 활동 2번에서 빈칸 쭉 채우고 비를 나타내는 거, 비를 분수로 나타내보고 소수로 나타내보고 지금 여기서는 분수에서 소수로 나타낼 때 간단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10분의 3이기 때문에 소수로 나타내는 것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기준량이 10이기 때문에 소수로 나타내는 것도 0.8 바로 할 수 있고요. 비를 비율로 나타낼 때 기준량이 분모가 되는 것 꼭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기준량은 분모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쭉 내용하고 내용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백분율 같은 경우는 기준량을 100이라고 할 때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차지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거다라는 거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초콜릿 함량이 얼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함량표 같은 거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걸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과자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음료수를 준비하시거나 해서 자몽 농축과즙에서 지금 자몽이 100% 들어있다 라고 하면 이 자몽 음료 안에는 자몽밖에 안 들어있는 거다가 되겠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자몽만 들어있기 때문에 자몽 100%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이 보여주시면서 활용하면 조금 더 아이들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0% 할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30%만큼의 가격을 빼준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거를 지금 여기 정가의 30%를 할인해 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가의 할인 이런 말이 들어가면 조금 쉽게 쓰게 되면 우리 원래 가격에서 30%만큼의 가격을 깎아준다가 되겠죠. 원래 가격에서 30%만큼의 가격을 깎아준다. 그럼 30%만큼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5,000원에 30%면 얼마일까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계산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1,000원에 30%는 얼마일까를 먼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원에 30%는 300원이라는 거 아이들 조금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0원에 300원이면 5,000원에 1,500원 이렇게 되게끔 그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게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 아직 분수 계산, 분수 곱셈은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다. 5학년이면 배웠네요. 그죠? 그럼 계산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 제가 요 전단지 보여드렸었잖아요. 요 전단지에서 백분율에 대한 할인 가격 한번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시 문항 하나씩 주세요. 이번에 수능 본 애들 할인해준대. 미용실 가면 할인해준대. 머리 자르는데 10,000원이야. 20,000원이야. 그럼 얼마의 머리를 자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같이 질문 나눠주시면서 계산할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50,000원짜리 점퍼를 50% 할인한대. 그럼 내는 얼마를 내고 사면 될까? 50%면 반값이잖아요. 그래서 반을 계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비와 비율을 정리하는 단계예요. 포도주스와 오렌지 주스의 비를 구해보고 또 오렌지 주스와 포도주스의 비, 기준량이 달라지는 것 그리고 비율, 기준량이 달라지면 비율도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같이 이제 쭉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오렌지 주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오렌지 즙이 80%, 오렌지 과육이 10%가 함유되어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거 아까 제가 자몽 음료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런 거 같이 아이들하고 함량이 얼마일까를 찾아보는 과정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학습 정리를 하는데요. 이것도 아까 봤던 비와 비율에서 3페이지하고 4페이지를 아이들 확인학습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비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 하고 비율을 비교해보는 과정하고 백분율 나타내기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쯤에 이 영상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황금 비율과 비너스 다음 시간에 황금 비율을 배울 거기 때문에 황금 비율과 비너스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자, 요거 제가 영상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 안 나. 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장 다시 한번 편한 볼게요. 이 그림 어떻게 그렸을까? 황금 비율과 비너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모양의 사각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장 편안한 사각형은 어떤 것인가요? 다들 어떤 사각형을 선택했나요? 혹시 세 번째 사각형을 고르지 않았나요? 실제로 독일의 심리학자 구스타프 페이너는 여러 모양의 사각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각형을 고르게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이 실험에서는 약 10개의 사각형을 가지고 조사를 하였는데 30%가 넘는 사람이 3번과 같은 사각형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사각형을 선택하였을까요? 이 사각형을 요리조리 살펴보니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대 1.168의 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러한 비율을 가진 것들은 보는 사람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주고 미적으로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서 황금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황금 비율의 기원은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예술가들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이들은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연 속에 담겨있던 규칙 속에서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느꼈던 그들은 그 속에 담긴 규칙들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1대 1.618이라는 황금 비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 미술가들은 이러한 조화의 기본이 되는 황금 비율로 많은 조각 작품을 창조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밀로의 섬에서 발견된 비너스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밀로의 비너스상은 머리 끝에서부터 배꼽까지와 배꼽부터 발끝까지가 황금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최고의 건축물로 꼽히는 파르테논 신전에도 이 비율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지상에서 기둥까지의 몸체와 지상에서 지붕 꼭대기까지의 비율이 황금 비율에 가깝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황금비로 이루어진 황금 포물선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엄청난 규모뿐만 아니라 매우 정교한 정사각뿔 모양을 하고 있어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피라미드 옆면을 이루는 삼각형의 높이와 밑면 길이의 절반이 황금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건축물에서 황금 비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금강비라는 1대 1.414의 비율을 사용해 왔습니다. 석굴암과 첨성대에서 그 금강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과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황금 비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화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와 빨강, 검정, 파랑, 노랑, 회색의 구성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황금 비율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모나리자 속에는 황금 비율의 포물선이 몬드리안 구성에 들어있는 모든 격자 구조들이 황금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황금 비율은 시대와 문화와 상관없이 자연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음악, 그리고 각 나라들의 국기, 와이드 모니터, 스마트폰, 수많은 것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황금 비율을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하지만 꼭 황금 비례가 아름다움의 정답일 수는 없겠지요? 문화적인 특징과 미술가의 개성에 따라 주관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다양한 비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 미술가들은 독창적인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비례나 이상적인 비례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비례를 창조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개성 넘치는 비례로 세상을 가득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영상 하나씩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황금 비율과 비너스로 검색한 화면인데 황금 비율을 검색하면 또 비슷한 다른 내용의 이제 다른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아이들의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영상 찾아서 하나 정도씩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황금 비율에 대해서 배울 거야라고 하면서 영상 보여주시고 수업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차시 시작할 때는 지난 시간에 시청한 영상 황금 비율에 대해서 나온 영상에 대한 내용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황금비가 1대 1.618이다.
우리 아름다움의 기준이라고 얼굴, 미인형 얼굴, 또 이마에서 눈까지가 1, 눈에서 턱까지가 1.618이 되면 미인이다, 미인형 얼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서 환경 비율을 찾을 수 있느냐를 보는 활동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내용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지침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침서 제일 뒤에 보시면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황금비를 이용한 작품, 건축물, 사진, 그림 등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출력하셔서 아이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고 책에다 붙여서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황금비를 지닌 도형을 한번 그려보기로 할 거예요. 요거는 원장님들 함께 실습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22페이지고요. 22페이지를 펼치시면 황금비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황금비를 지닌 도형을 아래 순서에 따라 23쪽에 그려보기로 해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한번 먼저 쭉 읽어볼게요. 1번 자와 컴퍼스를 준비해서 한 번이 8cm인 정사각형 ABCD를 그리고 밑변을 2등분해서 가운데 점을 찍어요 라고 나왔어요.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를 먼저 쭉 읽은 다음에 활동을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8cm인 정사각형 ABCD를 그려야겠죠. 근데 우리 이거는 조금 뒤에 제가 활동지 올려드렸던 거 혹시 출력하셨을까요? 네, 여기다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다가 우리 정사각형을 그리지 않고 여기 그려져 있는 곳에다가 할 건데 요거 지금 출력하시면 출력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교재에는 교재에는 이 뒤에 보시면은 나와 있을 텐데 아이들 교재에는 8cm 활동지가 8cm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출력하신 거는 크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길이 한번 재보고 사용을 할게요. 자, 요거는 각도기를 이용해 정사각형 그릴 때 90도 직각 맞춰서 각도기 이용해서 한 단계씩 차례로 쭉 그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리면 가로가 13cm, 세로가 8cm가 나와요. 요게 황금비하고 가까운 비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요 황금 나선형을 우리 한번 같이 그려볼 건데요. 지금 여기 파란 색깔로 점점점점 그려져 있는 거는 완성했을 때의 모양이에요. 완성했을 때의 모양이고 우리는 활동지에다가 황금비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자, 활동지 준비해 주실까요, 원장님? 활동지 준비해 주시면은 정사각형이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출력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길이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교재에는 우리 아이들 실제 활동지에는 13cm짜리 정사각형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 거는 한 12cm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재보실까요? 재보신 다음에 활동 진행할게요. 제 거는 출력해보니까 12cm 정도가 됐는데요. 자, 황금비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 먼저 사각형의 중간에 사각형 밑변 여기 아래에 있는 한 변에 중심을 한번 찾아주세요. 중심점을 찍고 거기를 X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왼쪽 위에서부터 돌아가면서 A, B, C, D를 각 꼭지점에 찍어주세요. A, B, C, D 이렇게. 각 꼭지점에 A, B, C, D를 적고 한 변의 중심에 점을 찍고 X를 그려주실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X에다가 컴퍼스에 심을 찍어요. 컴퍼스를 활용할 건데요. 컴퍼스로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의 중심은 X고요. 한 변의 길이는 D까지예요. 한 변의 길이는 D까지.
요렇게 한 편의 길이 D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아래쪽까지 원을 쭉 그려주세요. 자, 원 그리셨나요? 자, 원을 그리신 다음에 변을 연장을 해주세요. 아래쪽의 변을 쭉 연장을 해주세요. 위쪽도 변을 여기를 쭉 연장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사각형을 완성하면 얘가 지금 황금 비율 사각형이 돼요. 황금비 사각형. 이 완성이 됐으면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아까 원 그리셨던 거 있죠? 원 그리셨던 거를 지워주세요. 여기 원을 그리셨던 부분을 지워주셔야 돼요. 황금비 사각형만 남길 거예요. 황금비 사각형만 남기고 원을 지워주세요. 되셨나요, 원장님? 황금비 사각형을 남기고 원을 쭉 지워주시면 사각형,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 이렇게 하나씩이 나올 거예요. 직사각형 하나, 정사각형 하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각 사각형 안에 원을 하나씩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사각형이 나올 거예요. 이 원은 지워주시고요. 이 원을 지우면 사각형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7개로 나눠 주실 거예요. 사각형 7개로 나눠 주실 건데 어떻게 나누냐? 지금 정사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직사각형이 있죠. 직사각형의 위쪽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가장 큰 정사각형이 되게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이만큼이 되겠죠. 화면 공유를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정사각형을 만드는데요. 이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길이에 따라서 원장님들 뭐 8cm짜리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7cm 혹은 6cm짜리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정사각형이 하나, 2개가 생겼죠. 밑에 있는 거를 또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주세요. 밑에 있는 부분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줄 때 바깥쪽부터 나가는 거예요. 바깥쪽부터 정사각형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그럼 정사각형 지금 3개째예요. 이 부분을 또 정사각형으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정사각형이 7개가 나올 때까지 그려주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될 거예요. 그리신 원장님도 확인 한 번만 해볼까요? 그리고 계시는 중인가요? 원장님들 지금 그 크기에 따라서 정사각형이 지금 우리는 7개를 만들 건데 7개를 만들고 나서 작은 직사각형 하나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활동지로 활동을 할 때는 정사각형이 남지 않게끔 될 거예요.
남지 않고 딱 7개가 나올 거예요. 지금 원장님들은 크기가 달라져서 황금 비율 사각형이 더 잘라질 수 있게끔 작은 직사각형이 남을 텐데, 자, 요렇게 이제 완성을 하셨으면, 이렇게 완성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원을 그려줄 건데요. 컴퍼스를 준비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번 쭉 그려볼게요. 교재에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지금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 하고 똑같이 원을 한번 쭉 그려주세요. 그러면 달팽이 모양처럼 그림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린 거는 이렇게. 이게 원이 작아질수록 아이들이 그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원의 중심을 어디다가 찍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그렸을 때는 활동지에 나와 있는 정사각형의 크기가 13cm예요. 그래서 13, 8, 5, 3, 2, 1 이렇게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정사각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원도 이렇게 작아질 거예요. 네, 다 그려지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그리게 되면 황금 나선형이 완성이 돼요. 자, 이거는 비율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활동지에서 하는 거는 딱 마지막에 1cm짜리 삼각형 두 개가 나오게끔 길이가 정해져 있게 되어 있는데, 원장님들 사이즈를 조금 조절하시면 끝없이 계속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달팽이 껍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황금 나선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B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 아이들 활동지에 있는 건 큰 정사각형이 13cm, 그 다음 8, 그리고 5, 3, 2, 1 요렇게 크기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쭉 써보고 나면 이게 원장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 앞에 두 수를 더하면 다음 수가 된다라는 피보나치 수열의 수하고 같은 규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림 같이 한번 그려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황금 나선형을 책에다가 붙이는 것까지 해서 황금 나선형 그리기 활동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은 되게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예로도 나와 있는데 피아노 건반에서도 피보나치 수열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솔방울이나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꽃의 이제 꽃잎수에서도 피보나치 수열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생각 정리하기에서는 여기 미인도가 나와 있어요. 미인도에서 작품 속에 존재하는 비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지침서에서 나와 있는 거는 황금비를 찾았어요. 황금비. 근데 황금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비를 찾으면 돼요. 예를 들면 상체하고 하체의 비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얼굴의 가로 세로를 비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자유롭게 찾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 중에서 이런 황금비가 있다라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 황금비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비를 이제 다 약분하고 이렇게 해야지 황금비를 찾아낼 수 있는 거라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의 값이 1보다 크려면 비교하는 양과 기준양 중 어느 것이 더 커야 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B를 비율로 고쳤을 때 가분수가 되는 거 찾아보면 되겠죠. 가분수가 되려면 비교하는 양을 찾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주유소를 찾아가는데요. 저도 좀 찾는 것 같아요, 주유소. 10원이라도 더 싼 곳. 10원 더 싼 곳 찾아가려고 이제 1km를 더 가면 기름값이 이렇게 똔똔이 되는, 그게 그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주유소 2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격이 조금 달라져요. 날마다 스마일 주유소는 가격이 변동이 없어요. 근데 매일매일 친절 주유소, 이쪽에서가 문제가 되죠. 어제 10% 할인을 했는데 오늘은 10% 인상을 했대요. 자, 그랬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를 찾는 건데, 자, 어제 10% 할인하고 오늘 다시 인상했어요. 그럼 원래 가격이 될까요? 아니요. 왜 달라질까요? 자, 어제 할인한 거는 그저께 가격이 기준이죠. 근데 오늘 인상한 거는 어제 가격이 기준이에요. 기준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하는 양이 같아질 수가, 비획값이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인할 때와 인상할 때 기준이 달라진다.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라는 거 꼭 이제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제 가격, 오늘 가격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은 서희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토리가 있는 수학에서 4단원 비와 비율 쭉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높습니다, 낮습니다. 비교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와 비율 계산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 있는 문제 함께 이제 활용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활동에서는 이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황금비 그리는 거,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거고요. 황금비 그리는 거 좀 시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 원장님 연습하셨던 것처럼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그릴 수 있을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예요. 마지막 하나. 조금만 더 힘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 6학년 아이들. 6학년 아이들 건데요. 6학년 아이들이 이제 곧 중학생이 되죠. 올해는 졸업을 빨리 한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졸업식을 빨리 한다고. 1월 달에 한다는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6학년 아이들이 이제 중등 과정 예습으로 할 수 있는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1차 방정식, 미지수로 나타낸 식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 조금 말씀드릴 게, 가우스 10호, 지금 제가 준비한 가우스 10호 파트 1, 요거를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이게 완료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계산력 플러스 예비중앙. 이거 우리 아이들이 언제부터 푸나요? 11월부터 풀죠. 이제 좀 우리 그 표준대로 나가다 보면 11월 달부터 예비중학 이제 1단계부터 나가게 되는데 1단계에서 2단계까지 문자화식 내용까지 이제 아이들이 완료를 했다고 하면 이 내용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자화식 내용이 아직 이제 학습이 안 됐다라고 하면 먼저 학습을 해야지 방정식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문자와 식까지는 아이들이 학습이 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학년까지는 방정식 안 풀죠. 미지수라는 말도 쓰지 않아요. 네모가 있는 식을 풀죠, 보통은. 네모가 있는 식 풀어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고 우리 그거 중학교 때부터는 달라진다라는 얘기 하시면서 수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우스에서는 교과서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가우스에서는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울을 사용해요. 저도 저울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학습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 저울을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생긴 저울, 나무로 만드는 저울인데요. 요거는 제가
쿠로 시작하고 팡으로 끝나는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3,000원에 구매했어요. 3,000원에 구매했는데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나무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좀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하나씩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하나 정도 준비를 하셔서 아이들이 이제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할 때 좀 더 눈으로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걸그룹이 나왔는데요. 네, 걸그룹 5명이 나왔어요. 이 중 멤버 A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운 좋게 멤버 A가 긴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나이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저와 동갑내기 막내고요. C 언니는 1살 차이, D 언니는 2살 위, E 언니는 저보다 7살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걸그룹의 나이를 추측해야 되겠죠. 걸그룹의 나이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걸그룹의 나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사용할 건데 여기 등식 또 방정식 이런 또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조금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등식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사용하잖아요. 1학년 때부터 덧셈 뺄셈 다 등식을 사용해요. 근데 1학년 때 우리 처음 더하기 배울 때 3 더하기 2는 5와 같습니다 라고 쓰면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6학년쯤 되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등식은 그냥 쓰는, 그냥 식이니까 쓰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꼭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왼쪽한테 하나를 주면 오른쪽한테도 하나를 줘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호 그리고 등식은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네모를 사용해서 식을 쓰던 것에서 이제는 그림을 문자로 바꾸어서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문자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우리 지금 미지수를 보통 방정식에서는 X라고 쓰기도 하지만 A, B, C를 써도 되고요. Y, Z를 써도 되고요. 그래서 문자로 쓰기로 바꿔서 문자로 바꿔서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자인지만 약속이 되면 된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리 모으기에서는 방정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호를 사용하여 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한다. 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뜻이다. 그럼 등식이 아닌 것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 부등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부등식은 같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연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방정식의 해, 근, 방정식을 푼다, 항등식 이런 처음 들어보는 걸 수도 있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정리하는 거. 그래서 긴 페이지 하나나 아니면 공책에다가 여러 가지 용어, 수학 용어 정리하는 그런 페이지를 좀 마련해 주셔서 용어에 대한 정리 쭉 적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보통은 좌변과 우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거나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로 나누어도 성립한다라는 걸 그냥 거의 외우게 돼요. 그걸 또 외웠다가 이제 2항을 배우게 되면 그냥 습관처럼 학습을 하게 되는데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 전에 그 원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하면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게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A하고 B가 여기 저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울도 직접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저울에는 추도 같이 들어있어요. 저울 이제 구매하시면은 추도 같이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2개, 여기다가 2개 올려놓고 여기다 하나를 올려놓고 평행을 유지하려면 반대쪽에도 하나를 똑같이 올려놔야 되죠. 등식은 이런 거예요. 저울이 평행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시 저울이 평행을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은 무게를 더하거나 같은 무게를 빼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등식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밑에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성립한다. 이런 내용도 쭉 나와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저울의 양쪽에 라고 바꿔주시면 아이들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리면서 좀 이해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저울의 양쪽에 같은 추를 올려놓는다. 저울의 양쪽에서 같은 추를 뺀다. 같은 무게를 뺀다. 혹은 저울의 양쪽에 같은 수를 배 곱한다. 만약에 2개씩 있으면 2배, 3배 이렇게 한다. 혹은 등식의 양변에서 같은 수로 나누어 놓는다. 라고 하는 걸로 저울의 양쪽으로 바꾸어서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양변을 저울이라고 생각하고 해결하게끔. 자, A와 B 양변이 있을 때 A에다가 3개, 자, 왼쪽에다가 3개를 올려놓으면 오른쪽에다가도 3개를 올려놔야죠. 이런 식으로 등식의 성질을 그냥 외우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저울하고 대비해서 비교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쭉 풀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왜 옳은지, 왜 아닌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게. 이런 챌린지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다른 과정도 마찬가지 챌린지 문제는 발표하기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다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근거를 들어서 말할 수 있게끔 발표 같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것도 활동지로 제가 하나 이제 보내드릴 건데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등식의 성질을 자기가 스스로 쓰게끔 이렇게 빈칸 처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저울을 그려놨는데 저울 보면서 등식의 성질 같이 한번 써보게끔 그렇게 활동지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자료실에다가 각 이제 단계별 자료실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수련수 자료실에다가 올려드리면 수업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가 끝나고 2차 시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중학생 아이들은 중학생부터는 계산력 업이 아니고 베이직업 사용하죠. 그래서 베이직업 이제 중학교 1학년 베이직업에서 1차 방정식 1에서 2페이지까지 1에서 2페이지까지는 아직 방정식의 풀이가 나오지 않은 내용이고 등식으로 나타내는 식을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문자와 식을 꼭 하고 와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식을 쓸 때 곱하기 기호 같은 거는 문자와 숫자가 있을 때 문자와 숫자 사이의 곱하기 기호는 생략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미리 학습이 되어 있어야지 이런 부분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차 방정식을 이제 풀이를 할 거예요. 풀이를 할 건데 이제 멤버의 나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구하려는 수를 미지수 x라고 놓는데 기준이 되는 수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이 되는 수. 아무 수나 넣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지금 여기 A, B, C, D, E가 있는데 A, B, C, D, E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를 미지수로 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답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식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기준이 되는 수를 미지수로 놓는 게 가장 문제 해결이 쉽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예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들마다 다른 미지수, 다른 멤버의 나이를 미지수로 정하게끔 해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멤버 나이를 여기 6번에 다른 멤버 나이를 X로 할 방정식을 세우면 결과가 달라지는지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결과가 달라졌다면 계산이 틀린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쭉 푸는데 여기 이항이라던가 이런 새로운 용어들 꼭 같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항은 아이들 좀 헷갈려 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항을 사용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항하게 되면 부호가 바뀌잖아요. 실수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항하기 전에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를 꼭 알려주세요. 등식의 성질에서 이항이 나온 거잖아요.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똑같이 5를 뺀다. 혹은 5를 더한다. 라는 게 이제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 옮겨간 것하고 모양이 같더라. 라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에서 이항되는 부분을 꼭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1차 방정식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4번 같은 경우에는 1차 방정식이 아니죠. 1차 방정식이 아닌 이유는 좌변을 정리해보면, 양변을 정리해보면 미지수가 없어져요. 미지수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리하는 것까지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자, 그 다음 여기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아이들 100번 읽어봤자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직 업이라던가 이런 문제지 활용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풀어본 다음에 정리할 수 있게.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 이용해서 항을 정리한다. 그리고 개수가 소수인 경우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계산해도 사실 상관은 없잖아요. 그죠? 계산을 간단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10이나 100이나 1000,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준다. 개수가 분수인 경우에도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을 최소공배수를 곱한다.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한다. 이런 내용들은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리 확인하기에서 지금 여기 관련 있는 것들끼리 연결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이 내용들이 말이 많아요. 말이 길어요. 그죠? 수량 사이의 관계를 등호를 써서 나타내는 식.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다가 동그라미 하게끔 해주세요. 등호를 써서 나타냈다. 그럼 등식. 미지수의 값이다. 그리고 항상 참이되는 등식이나 다른 변으로 옮긴다. 이런 것들. 자, 이제 중요한 것들 동그라미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수학 용어들이 대부분 다 한자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한자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제 알고 계시는 원장님들께서는 항을 이제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 같은 경우는 같은 등자 쓰잖아요. 같은 등자. 그런 말들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항 같은 경우도 우리 이사 간다 하잖아요. 그죠? 이사할 때 이자랑 이항할 때 이자랑 같은 이자라는 거 이런 거 같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아이가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지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식 마무리하면서 우리 아까 분배 법칙이나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문항 풀어볼 수 있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방정식과 항등식 지금 저는 1, 2페이지만 준비를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방학이니까 숙제를 조금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뒷페이지까지 풀이까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차 방정식의 풀이 1, 2페이지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생각 펼치기.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내용을 쭉 읽어보고 문제를 풀죠. 근데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푸느냐? 방정식을 세워서 풀죠. 네,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요.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푸는 순서 쭉 나와 있는데 사실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은 간단한데 우리 아이들이 문제 해결할 때 이걸 생각하면서 해야겠죠. 자,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뭘 구할지 생각하고 단서들을 찾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과정이 바로 미지수로 놓고 방정식 세우고 방정식 푸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생활 속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문제 만들어서 활동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예요. 우리 방정식을 왜 푸느냐. 그리고 우리 수리논술을 하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굳이 방학 때 그냥 예습 문제, 예습 그 교재 풀면 되는데 개념 교재 풀면 되고 유형 문제 풀면 되는데 굳이 수리논술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고 있고 교수 평가가 프로젝트형 수업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잡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의 풀이 과정을 지금 이제 차근 방문구에서 말로 풀어놨죠. 말로 풀어놓은 걸 우리 아이들이 식으로 세워요. 자, 그러면 말로 지금 5줄, 6줄 써야 되는 거를 식으로 5줄, 6줄만 쓰면 되는 훨씬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음을 알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 지금 3번이 방정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은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 좋을까요?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게
간단하고 정확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잖아요.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심지어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런 문제들은 수행평가 예시문항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중등 수행평가 예시문항 저희 교육과정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고대 이집트인의 풀이를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리고 미지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풀이의 장점을 서술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 수행평가가 이렇게 나온대요. 중학교 때. 그러면 우리 가우스에서 이런 걸 한번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중학교에 가면 수행평가가 어렵지 않겠죠. 그죠? 네,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저울이 한번 더 나왔어요. 방정식은 저울의 원리로 풀 수 있다. 라는 거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교과서의 개념 이해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보면서 원리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 두 농부의 같은 생각. 방정식 풀이 과정을 쭉 차례대로 할 수 있게끔 차례대로 해결해 볼 수 있게끔 식을 세워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아까 나왔던 방정식 사용해서 문제 해결했을 때 좋은 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수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많아야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그냥 담아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수리논술 특히나 그냥 머릿속에 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거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고 발문해 주시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는 최대한 짧게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시간은 최대한 짧게 아이들이 스스로 원리를 해결할 수 있게끔 발문하는 것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서 수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지침서에다가 포인트만 책 적어서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렸었어요. 포인트만 적어서. 근데 원장님께서 수업하실 때는 지침서 이제 읽어보시면 이런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는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지침서 한번 꼭 정독하신 후에 수업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학년부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예비 중등까지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방학 특강 내용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방학이 사실 조금 길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지금 전면 등교는 어려운 상황이고 아이들은 이제 학교 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런 시간들을 조금 우리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우리 학원으로 우리 교실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 꼭 어머님들과 상담하시면서 방학 특강 진행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를 해보고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원장님, 벌써 2시간이 지났네요. 오늘도 파이팅하고 시작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우리 오늘은 조금 조작 활동을 해보니까 원장님 어저께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오늘 특히나 뭐 각도기 만들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한 번만 하더라도 각도기가 뭔지를 아이가 받아들이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느낌은 오시죠? 이게 수리논술 콘텐츠의 장점입니다. 개념 플러스가 다 해주지 못하는 거 혹은 개념 플러스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주실 수 있는 컨텐츠, 수리 논술 컨텐츠가 있어서 우리 방학특강의 원장님 어차피 다 예습 나가시지만 보다 효과적인 컨텐츠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년별로 한번 기준을 잡아서 내년도에 이제 진도 나갈 것들에 도움될 수 있는 주제를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면 각도기를 얇은 펜으로 하는지 두꺼운 펜으로 하는지
뭐에 따라서도 아이들 표현이 좀 달라질 거고요. 결과물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원장님, 우리가 지금 점을 먼저 찍어 놓고 선 연결하고 뭐 숫자 쓰고 했는데 원장님 우리는 너무나 잘하시는 거잖아요.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진행하다 보면요. 원장님 가슴 여기가 고구마 먹은 것처럼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지 않을 거다고 생각하고 그래, 우리 아이들 잘 못할 수도 있어. 내가 꼭 참아야지, 기다려줘야지 하고 시작해도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개인별로도 이게 수련술이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한두 명 모아두고 원장님 수업 진행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쭉 나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요거 선 하나 긋는데 발발발발발 거리면서 못 긋는 친구 있어요. 저희 직영에서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에너지가 좋은 남자친구였어요. 4학년 남학생이었고 중등 누나가 있는 친구였는데 얘는 집에서 엄마가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오래 걸린다고 맨날 뭐라 해요. 그러면서 누나가 맨날 얘 흉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맞춤 문제 풀 때는 그냥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수리논술을 하니까 당연히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들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더딘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랄까,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강박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들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학습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여유를 주고 하는 우리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 원장님들도 해보시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생기더라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수리논술 요 콘텐츠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살펴보지 않으시면 원장님이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원장님 어떤 호수를 활용하신다고 해도 이제 원장님은 활용하실 수가 있겠지만 당장 방학특강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진행을 해본 겁니다. 원장님한테 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마음 인내. 인내.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한 번쯤은 다짐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교구를 준비하시는 거 뭐 창의력 플러스도 마찬가지, 수리논술도 마찬가지 이제 본사 시스템에서 주문해서 활용하셔야만 합니다는 아니에요, 원장님. 규격만 확인을 하시고 원장님의 편의를 고려하셔서 어느 경로든 구입하셔서 수업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원장님이 미리 우리가 이걸 살펴본 이유는 3명 데리고 수업할 건지 6명 데리고 수업할 건지 1명 데리고 수업할 건지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니까 우리 준비해야 되는 재료들의 숫자가 달라지고 이런 거니까 원장님들 이런 거는 뭐 구애받지 마시고 다만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저희가 1학년은 창의력 플러스 하세요. 2학년은 뭐 하세요. 주제 다 정해드렸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권장. 이거는 다음 학년도, 이제 내년도에 우리 아이들 진도 나갈 걸 고려해서 연계된 내용을 짚어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교실에는 1학년 1명, 2학년 1명이에요. 얘네를 각각 나눠서 수업하기 좀 힘들어요. 라고 할 때는 학년군을 모아서 수업하시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 때 배우셨던 것처럼 꼭 용어를 짚어줘야 되는 학년이 있고요. 이 전체 큰 틀이 중요한 거지 꼭 어떤 단어나 용어가 중요하다 그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학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수위 조절을 해서 원장님 수업 진행하시면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원장님께서 필요한 거는 여유로운 마음과 아이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거. 그래서 이거 다 여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이 수업 못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원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은 받는 거는 뭐 어느 교육이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써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원장님 오늘 어저께 투자하신 이 4시간 나한테 돌아오려고 하면 써먹으셔야 돼요.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원장님만의 모델을 또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장님 오늘 교육 우리 대리님 핸드폰으로 번호 나갔을까요? 그러면은 원장님이 내가 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라는 인증사진도 좋고요. 요거 관련해서 이벤트가 진행되는 거 다시 한번 공지사항에 올려드릴게요. 요것도 수업을 한번 해보시고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또 내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모두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원장님, 제가 딱 보니까 원장님 교실에 회원 문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기운 받으셨어요? 그래서 원장님 오늘도 파이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교육 안 들으신 걸로 리스트 관리할 거예요. 참여만 하시고 안 들으신 원장님. 지금 이제 다 접속 끝내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안녕, 안녕. 남아 계신 분들은 안 들으신 분으로. 이거 사진 찍어. 이거 사진 찍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끝낼게요.